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제 곁에 남은 건 오랜 친구 하나뿐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같이 장터도 다니고 힘들 땐 서로 밥도 나눠 먹으며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만큼은 끝까지 내 편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선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제 가슴을 칼처럼 베어냈습니다. 야, 이제 그만 좀 설치고 나서라.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모임 나오기 싫대. 맨날 옛날 얘기나 하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니까 다들 뒤에서 욕한다니까. 솔직히 나도 지겨워 죽겠어.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친구의 입에서 차라리 남보다도 더 모질고 싸늘한 말이 쏟아졌으니까요. 지겨워 죽겠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온 세월과 그 속에서 쌓아온 모든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제는 손주도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모임이 열렸습니다. 길가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입구에는 신발들이 뒤죽박죽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자, 오늘은 제가 간식 가져왔어요. 하며 분위기를 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사람들은 얼른 눈길을 피하거나 괜히 옆 사람과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공기처럼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탓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쟤 진짜 잔소리 심하지 않아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괜히 아는 척만 하고 나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생 나와 고생하며 살아온 그 친구가 내 등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말을 피했는지, 왜 모임이 어색해졌는지, 그 원인이 바로 내가 믿던 사람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고 버스 정류장 광고판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텅 빈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딸은 외국에 살아 몇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 올까 말까 했습니다. 손주 지호는 제 눈길을 피하며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엔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예전엔 늘 활기찼던 제 눈빛이 이제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일까? 그 한마디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시간, 땀과 눈물로 만든 삶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다니 숨이 막힐 정도로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책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 구석에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으로 꺼낼 때 사각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교재, 손때 묻은 공책, 그리고 빛바랜 편지들이 켜켜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삐뚤빼뚤 쓴 글씨로 선생님을 부르던 그 시절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쌀쌀한 겨울날 떨던 작은 손이, 어떤 교재에는 땀방울과 분필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상자 속엔 내 젊은 날의 공기와 시간, 웃음과 눈물이 그대로 봉인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배가 고파 집중을 못하던 아이에게는 제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주었고,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이 없던 아이에게는 몰래 연필과 공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밤마다 시험지를 채우며 아이들의 사정이 떠올라 눈물이 떨어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의사, 판사, 사업가가 된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결혼식 날 직접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선생님이 제 인생의 길잡이였어요. 라며 울었고, 또 다른 아이는 방송에서 인터뷰하며 저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책임과 축복인지 다시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어. 내가 쌓아온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어. 다만 다시 꺼내줄 시간이 온 것뿐이야. 그 다짐을 하자 한동안 무겁게 내려앉았던 제 가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낡은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고 있던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손주 지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뭐해? 저는 얼른 상자를 덮으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지호가 다가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담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난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제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선생님이었어? 나 몰랐어. 할머니는 그냥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제 지난 세월을 말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서야 제 손주에게라도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휴대폰만 붙들고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인형이 있는데 옷이 너무 낡았어.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할머니, 혹시 옷 만들어줄 수 있어?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할미가 젊었을 때 아이들 교복도 꿰매주고 작은 장난감, 옷도 만들어줬단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조각을 잘라내며 지호에게 작은 바늘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꿰어서 옷감을 맞대고 한 땀 한 땀 꿰매는 거야. 옷은 그냥 걸치는 게 아니란다.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따뜻해지는 거야. 지호는 혀를 내밀고 집중한 표정으로 제 손을 따라 했습니다. 작은 손이 바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실이 엉키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제 가슴은 오래된 교실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작은 인형에게 새 옷이 입혀졌습니다. 지호는 인형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 인형이 새 사람이 됐어. 할머니 최고야.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아직 내 지혜를 전해줄 사람이 있구나.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며칠 뒤 낯선 발자국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저를 배신했던 선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헬쑥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눈치를 보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아들 녀석이 재산 문제로 날 버리겠대. 내 집 문서까지 자기 이름으로 돌리라고 하질 않나. 이제 난 갈 데가 없어.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에는 공포와 후회의 흔적이 엉켜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험담하고 비웃던 사람이 아니던가. 내가 말을 꺼낼 때마다 잔소리꾼이라며 뒷말을 돌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두 손 모아 도움을 청하다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인연을 외면하는 건 너무 차갑지 않을까 하는 연민. 그리고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 같았으면 도와줬을 거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 너의 아들의 일까지 나서서 막아주려고 애썼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평생 남만 챙기며 내 삶을 희생했더니 남은 게 뭐였는지 알았어.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지켜야겠어. 제 말이 끝나자 선자는 충격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나까지 버릴 거야?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지름이 아니라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내린 단호한 결단이었으니까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선자는 몇 번이나 우리 집 앞을 찾아왔지만 저는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숨을 죽이며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한 인연인데 이렇게 내쳐도 되는 걸까? 하는 연민이 고개를 들다가도 내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나? 하는 상처가 곧바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창문 너머로 그림자만 지켜보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 선자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려갔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윽박지른다는 얘기가 마을에 퍼졌고 며느리와도 날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져 결국 집안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그녀 편을 들어 그래도 박선자가 맞지라며 거들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내 등에 대고 뿌린 험담들이 하나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장터에 나갔을 때 몇몇 이웃이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어요. 사실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역시 정희 선생님은 다르셔. 늘 조용히 아이들 챙기고 남 흉 본 적 없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이 떠올라 속이 후련해지기도 했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해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은 결국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걸 긴 세월 살아오며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땐 억울한 말 한마디에도 불같이 변명하고 싸우려 했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은 제 삶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나 놀렸어. 공부 못한다고, 시험 망쳤다고 바보래. 나 진짜 바보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 귀에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자신을 바보라 단정하며 눈물 찢던 아이들. 환경 때문에 자신을 탓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호를 조용히 앉히고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 바보 같은 아이는 없어. 단지 너한테 맞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았을 뿐이야. 할머니가 함께 찾아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지호의 공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교과서를 펼치고 무작정 문제를 풀게 하진 않았습니다. 세월은 변했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도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지호가 좋아하는 만화책 속 대사를 활용해 국어 문제를 풀게 했고 마트 전단지를 함께 보며 수학의 덧셈과 뺄셈을 가르쳤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할 때는 집 앞 화단에 식물잎을 같이 뜯어 현미경 대신 돋보기를 들여다보며 설명했죠. 지호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점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밌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 제게는 상장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지호는 매일 밤 제 방으로 와 책을 펴고 앉았습니다. 처음엔 한 장 넘기기도 버거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이는 환경과 믿음으로 자라는 거야. 절대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몇 달 후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지호가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1등은 아니지만 성실상 받았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상장을
두 손에 꼭 쥔 지호의 얼굴은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늘 바쁜 회사 일에 치여 무심하던 아들이 이번엔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몰라봤습니다. 늘 잔소리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였네요. 지호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은 건 오랜만이었고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시간, 내 교사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지혜는 내 자식과 손주에게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지호가 상장을 들고 들어와 웃던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된 금고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오랜 세월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통장과 함께 제가 교사 시절부터 써내려간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표지는 이미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그 위에 제 손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빛나면 세상이 환해진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줄마다 작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12일 김영호 급식비 5,000원 지원 1987년 11월 5일 박미정 참고서 구입비 1만 원 지원 1991년 2월 28일 이준호 대학 합격 축하 장학금 3만 원 전달 1994년 6월 15일 최은지 교복 맞춤비 2만 원 지원 제 월급에서 매달 몇만 원씩 떼어 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보태주던 기록이었습니다. 정식 재단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었지만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어가길 바라는 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는 아이들이 남긴 짧은 메모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교복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은지 드림!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선생님이 계셔서 희망을 봅니다. 영어 올림. 대학에 붙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호. 저는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남은 시간은 더 이상 쌓아두는 시간이 아니어야 한다고. 돈을 모으고 집을 지키고 체면을 세우는데
쓸 시간은 이미 충분히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노년은 나누는 시간이어야 한다. 내가 다시 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내 경험과 마음 그리고 손끝의 재능은 여전히 누군가를 밝힐 수 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호들을 위해 살아야지. 아이가 빛나면 세상이 조금 더 환해지는 법이니까. 반면 저를 배신했던 박선자는 끝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초라한 옷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망설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괜히 당신을 헐뜯었어. 그땐 질투도 있었고 괜히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인연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장터에서 함께 웃고 울던 순간, 아이들 키우며 서로 힘이 되어주던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이번만큼은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 연민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 안에서 냉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힘들 땐 날 찾지 않았잖아. 오히려 내 등을 찔렀지 않니? 내가 너를 감싸고 변명할 때 넌 내 흉을 보고 있었지 않니?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어. 굶주린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위해 밤새도록 시험지를 붙잡고 채웠어. 그게 내 삶이었고 내 보람이었지.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또 도울 만큼 이제 나는 어리석지 않아. 선자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손주, 내 가족, 그리고 내 삶을 위해 살겠어. 제 말이 끝나자 선자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배신도 잔인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내린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버려야 할 인연을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걸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저녁 밥그릇이 채 치워지지 않았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우리 동네에 작은 공부방을 만들면 어떨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편하게 오도록 간식도 놓고 공부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다. 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가르쳐주면 애들 다 좋아할걸. 나도 친구들 데려올래? 저는 웃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미래의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식탁에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근처 공실난 가게들에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임대료가 낮고 골목이 안전하며 아이들이 마음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곳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지호는 색연필로 별표를 그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어때? 여기 슈퍼 옆이면 애들 간식 사러 올 때 들르기도 좋을 것 같아. 며칠 뒤 저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해 중고로 내놓았고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금목걸이와 팔찌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둔 장학 통장까지 합쳤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작은 공부방을 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영수증을 확인하다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돈 다 쓰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노후에 필요하실 텐데.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을 접는 건 아니란다. 돈은 쌓아두면 끝이지만 나누면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제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야.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오며 그냥 잔소리라 여겼던 말들이 사실은 삶을 향한 뚜렷한 신념이었다는 걸 그제야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지호는 제 옆에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우리 공부방 생기면 내가 친구들 데려올게. 그리고 내가 간식 담당할게. 애들 오면 과자 나눠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래전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분필가루가 날리던 칠판 앞 책상마다 가득하던 눈빛들. 이제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내 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아이들을 다시 빛나게 하는 데 쓰이리라. 공부방 개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현관 앞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두툼한 봉투, 왼쪽 상단에는 굵은 활자로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로펌 변호사 김도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 같았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특유의 잉크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아이. 그때 선생님께서는 제게 교실 한쪽 작은 공간을 내어 쉼터처럼 공부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선생님이 손수 적어 내려간 장학 노트. 그 속에 제 이름이 적혀 있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눈앞에 옛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낡은 교실 난로 옆에서 초라한 도시락을 풀던 아이. 연필심이 닳아 반토막이 된 채 문제를 풀던 아이. 그리고 제 도시락 반쪽을 내밀자 눈시울을 붉히던 작은 얼굴. 김도윤 맞다. 그 아이였다. 가난 때문에 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던, 그러나 누구보다 눈빛이 총명했던 그 아이.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 빚을 갚겠다고. 선생님이 제게 주신 그 기회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저는 변호사가 되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편지 끝에는 명함이 하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붙은 작은 메모 한 장. 무료 법률 자문 언제든 요청하세요. 제게는 아직도 선생님이 은인입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작은 선행이 수십 년을 돌아 이렇게 큰 선물로 내게 돌아오다니.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흘린 작은 시간들이 결국엔 멀리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구나. 그날 밤 공부방에 놓일 작은 책상들을 정리하며 저는 한동안 눈시울을 훔쳐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비로소 온몸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한밤중에 살풍경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친구였던 선자가 결국 아들과 재산 다툼 끝에 집문서를 둘러싼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녀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전에 잘 나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너 아는 그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없겠니? 나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들었던 그 독한 말들, 뒤에서 흘리던 험담,
그로 인해 무너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지난 시간들. 그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변호사 소개는 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선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손가락을 접으며 하나씩 말했습니다. 첫째, 너가 그동안 내 뒤에서 했던 험담, 잔소리꾼이다, 아는 척만 한다 했던 그 말들,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의 입으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밝힐 것. 둘째, 너 아들에게도 요구해. 재산을 핑계로 너에게 퍼부은 욕심과 폭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만들 것. 셋째,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누군가에게 험담이나 상처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너 손으로 직접 쓰는 것.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자는 입술을 꼭 깨물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참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다 할게.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이 차갑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호함은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최소한의 선이었고, 선의가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준비로 분주했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간판뿐이었습니다. 간판은 지호가 직접 써주었습니다. 색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위에 제가 다시 붓으로 따라 그리니 조금은 서툴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해질녘 공부방. 저녁 햇살이 기웃대며 창문을 스칠 무렵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곳, 따뜻한 차와 갓 구운 빵이 기다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이 있는 곳, 그런 공부방을 꿈꾸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툰 발걸음 소리와 함께 아이 셋이 쭈뼛쭈뼛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는 가방끈을 꼭 움켜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또 다른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 반쯤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엄마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글을 어려워해서요.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만 보면 겁을 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이 하나하나의 속도를 같이 찾아봅시다.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칠판 앞에 서서 하얀 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흘러 제 젊은 날의 교실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분필 끝에서 가라는 글자가 쓰여질 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지호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세상의 어떤 상장보다, 어떤 훈장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멋있는 어른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공부방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말을 피하던 사람들이 장터에서 먼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공부방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우리가 젊을 땐 저런 곳이 없었지. 아이들이 복 받았어. 어느 노인은 제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존경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간식을 한가득 사들고 와 아이들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이제 저도 함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지호는 수업이 끝나면 늘 뒤에 남아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씩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내 공부방이기도 하니까. 전에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아이가 이제는 더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가 연필 잡는 법을 알려주고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며 스스로 작은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세대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풍경,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을 땐 내가 아이들을 길렀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손주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그런데 며칠 후 또 한 번의 갈림길이 찾아왔습니다. 선자가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마침내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웅성거림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선자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윤정희 선생님께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제 불안과 욕심을 감추려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로 제 체면을 지켰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몇몇이 따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여기서 내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인가? 그때 제 머릿속에 지호가 공부방 첫날 분필을 잡은 제 모습을 보며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그래. 멋있는 어른이 되자 무조건적인 용서로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다시 설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자야, 오늘 너가 용기 내어 사람들 앞에서 사과한 건 분명 큰 걸음이야.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오늘 이후로 너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 공부방 청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도와주고 아이들 간식값도 가끔 보태주렴. 그게 너가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거야. 순간 선자는 눈가가 젖었고 흐느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었다. 책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시작. 그것이 진짜 어른의 용서라는 것을. 공부방이 문을 연 지 꼭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작은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낡은 회관 한쪽에는 긴 탁자가 놓였고 그 위에는 제가 직접 구운 빵과 따뜻한 차,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채웠고 한쪽에는 훌쩍 커버린 옛 제자, 변호사 김도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제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모습으로 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들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부방은 이제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 명의의 비영리 모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온 장학 통장, 그 돈은 앞으로 이곳의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이곳은 여러분이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공부방이 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의 것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순간 회관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큰 결심을 하셨네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든든합니다. 아들은 끝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늘 어머니가 작은 집 안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큰 어른인지 알겠습니다. 그 순간 지호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도 크면 선생님 할래. 애들 가르쳐서 할머니처럼 멋있게 살 거야.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단순히 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꿈이 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제 삶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제 시간이 누군가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날 해질녘 공부방 창문에 노을이 걸렸습니다. 주홍빛 햇살이 교실 안 칠판을 비추며 하루 동안의 웃음과 소란을 서서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저는 분필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에 하얗게 묻은 분필가루가 마치 또 다른 생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의 값어치는 젊음이 아니라 지속에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지속, 모욕당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지속, 소외되어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지속. 그 힘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 한쪽 구석에 분필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저녁 빛이다. 하얀 글자가 검은 칠판 위에 남겨지자 마치 제 오랜 삶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고 교실 문을 나서려는데 문 앞에 접힌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낯익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친구였지만 한때 저를 배신했던 선자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품위와 단호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저녁 빛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후회와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교실 문을 닫고 나오니 하늘은 보랏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이 길을 걸어야 하니까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공부방으로. 여러분은 혹시 오랜 인연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마음을 지켜낸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